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 처리가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음 주 15일로 미뤄졌습니다. 법사위에서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또다시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여당 강사인 김용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쇄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당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8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에서 어제 국빈 방문 도중에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때 나눈 이야기를 일부 풀어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막혀 있다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이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이 엄청 불안했을 거라면서 꽤 오랜 시간 쌓은 업보랄까 적대가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시진핑 주석의 답변도 직접 소개하면서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입장에선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서해의 구조물 그리고 중국의 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말하는 한한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해법을 언급했죠. 네, 두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풀어낼 거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이 일부 철거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한국과 중국이 문제의 원인을 아예 없애기 위해 서해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한중은 서해에 해상 경계선을 정하지 않고 대신에 2000년에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할 때까지 공동 관리하는 임시수역을 설정했는데요. 네. 이렇게 애매한 상태다 보니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게 영토 분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아예 경계선을 논의해서 합의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해선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다 녹겠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말을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질서 있게 유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넉 달 만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선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네요.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는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였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가 책임 통감에서 나아가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인데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또 전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랑 간판마저 바꿀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장 대표 측은 계엄에 대한 사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표현한 거라고 했지만 당내 소장파들과 한동훈 전 대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사과다. 지지율 국어를 위한 사과쇼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비상계엄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가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화두를 모으고 있는 분야는 뭘까요? 인공지능과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바로 로보틱스 기술입니다. 어제 새벽 CES가 개막했는데 올해 CES에는 150여 개국의 4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800여 곳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 혁신상 중에 절반 이상을 휩쓸면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두는 당연히 인공지능인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AI를 탑재한 가전과 로봇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전시장에 곳곳에 이제 춤추는 로봇과 커피 만드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그리고 셀카 찍는 로봇처럼 그야말로 CES의 주인공이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로봇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부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였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제법 괜찮은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이 공세를 폈는데 이제는 중국 로봇의 기술력이 로봇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중국 업체는 인간 모습의 로봇을 우리 돈 700만 원대에 내놨는데 미국산 로봇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도 눈부셨는데요. 운전석과 운전대, 페달 같은 게 없어서 실내 공간이 널찍한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얻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미 미국 유조선 여러 척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해서 원유를 싣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재판에 넘기고선 곧바로 석유 이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고품질 원유를 최대 이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거라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5천만 배럴은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양으로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거고 판매 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석유회사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항구 두 곳에 유조선 11척을 보냈고 이미 한 척은 원유 선적을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재건을 위해 백악관에서 석유 회사들을 만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도 눈독을 들이면서 지금 유럽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미 백악관이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해 미군 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유럽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이 그린란드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 파장이 커지자 침공하려는 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덴마크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처음 이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지금 상황은 심상치 않네요. 예.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던 게 2달 전인데 중국이 그제에 이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일본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어요. 네, 중국 상무부는 이틀 전 홈페이지에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일에 바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출 금지 품목은 열거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히토류가 포함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이어서 어제도 일본산 화학물질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와 수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과 관련해선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전략 물자인데 전기차 모터 같은 데 들어가는 중히토류라는 건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100%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진짜로 금지할 경우 3개월간 6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관행과 크게 달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정면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보니 중국이 실제로 수출 금지에 나서면 일본도 2019년에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일부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일 간 긴장 더 고조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자, 다카이치 총리 발언 사실 2달 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이제서야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한 걸까요? 예, 그 부분을 일본 정부도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일본을 때리는 발표를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이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한편에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을 감행한 뒤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힘을 과시해도 미국이 이를 비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목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추위에 대비한 차량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들인데요. 수도권 제1단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원 분기점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 시흥 요금소 부근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판교에서 일산 쪽도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이른 출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양방향 남동을 중심으로 주춤합니다. 반대 성남 쪽은 이후로도 광명을 앞두고 속도 떨어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부천에서 신월 쪽 서울 시내 진입을 앞두고 힘겹고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강대교 방향 여의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자 미국 현지 시간 수요일인데 오늘 미국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미증시는 오늘도 좀 보합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심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0.94%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16% 정도 상승, 그리고 S&P 500이 0.34%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상승했고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좀 보기도 애매한 뭐 좀 어정쩡한 수치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고점을 돌파하다가 잠깐 좀 차분하게 쉬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 모았던 고용 관련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다고요. 네, 그건 사실 파월 의장도 발언한 적이 좀 많았었는데요. 노동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즉 노동시장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기존의 일부의 어떤 월가의 분석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건 좀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많이 제한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달에 민간 부분 신규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해서 4만 1,000건 정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앞서 11월 달에는 2만 9천 건 정도 감소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증가 규모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는 48,000건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증가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48,000건보다 미달했습니다. 하회했고요. 41,000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디게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특징적이었던 기업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는 뭐 두 가지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 기업명을 바꿔가지고 마이크로 빼고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우선 비트코인 큰 손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 예전 이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지금 기업명을 바꿨는데 티커는 똑같이 MSTR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되게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온갖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고 오히려 보유 전략을 취하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올인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개편한 기업인데요. 이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전체 자산 규모의 50% 이상이 가상화폐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MSCI가 이런 기업들은 퇴출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거의 70% 정도 급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단 유지가 확정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지옥에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런 MSCI 소식도 있긴 있지만 결국 이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 다시 칩을 팔기 위해서 미정부의 수출 승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나섰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이 그럴 입장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일부 중국 기술 기업에 엔비디아 H200 칩 주문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국 정부스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는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보니까 요청 같은 뭐 명령이겠죠. 어쨌든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국산 AI 칩 구매 의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많은 그 중국 기업들이 어쨌든 엔비디아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 H200 칩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자국 칩으로 이게 대체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엔비디아 칩 매입을 안 했겠죠. 여전히 이제 중국 자국 칩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좀 불편한 내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 정도 상승하고 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간밤 우리나라 관련한 ETF들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며칠 동안 계속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EWI, FAQR, 코르 요 세 가지의 종가 상황을 좀 보면은 EWI는 종가 기준으로 0.54% 하락, 그리고 FAQR은 0.6%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는 1.78% 정도 각각 하락 마감하면서 이게 어제부터 조금 분위기가 애매해지는데 이 정도로 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너무 빨리 열심히 달렸잖아요. 잠깐 쉬어가주는 과정은 그렇게 염두에 주시지 마시고 그냥 투자는 쭉 올 연말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어제 마감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또 이렇게 됐어요. 양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어쨌든 단기 급등 부담에도 반도체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CES 관련 기업들 이쪽으로 투신 개선이 확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자금이 코스닥에서 빠져서 코스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 실망감이 나오고 있죠. 매물이 출회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수가 좀 약세를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또 방중 일정 다 이제 확인하셨고 갔다 오면서 좀 뭔가 차분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좀 차분하게 시작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루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요 주체들의 수급 동향에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조 2,548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개인들도 열심히 차익 실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943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또 참 안 도와줍니다. 이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이제 열심히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9,397억 원으로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 말고는 딱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주체는 없구나라는 최근의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현대차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네, 현대차 확실히 반도체주들과 함께 어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확실히 CES에서 좀 두각을 내는 모습이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3%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정의선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 회동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제 좀 많이 관측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 등에 대한 어떤 신사업 협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우리나라의 깜부치키 회동 그 이후에 확실히 미국에서도 뭔가 같이 회동을 하면서 또 기대감을 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대차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환율과 간밤 NDF 역외 환율은 어땠을까요? 일단 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보다 0.45원 정도 오른 1,445.8원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환율 시장에서는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원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하는 이후에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 NDF 역외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분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 간밤 중에 환율에 대한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대응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뭐 대응할 거 특별히 없고요. 뭐 그대로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분기 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투자 스타일대로 나는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수익 나신 종목들 뭐 3분의 1 아니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면서 대신에 차익 실현하실 때는 나는 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배치할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올 연말까지 지수는 그대로 안정적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는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략 특별히 바뀐 거 없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기온 진짜 들쑥날쑥해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 다시 추워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네, 서울과 인천, 강화,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도, 충북,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영하 18도고 충북 제천이 영하 12.7, 경기도 과천 영하 12.1, 서울도 영하 7.9도로 한파특보 지역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낮습니다. 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4, 5도 정도 더욱 낮아 춥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이 영하 1, 청주가 0, 전주와 대구는 영상이도로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 이번 한파는 그럼 언제 풀릴까요? 네, 이번 한파는 오래 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이 올겨울에는 이렇게 짧고 강한 한파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석 순환이 강화되면서 1,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이 북극해의 해빙이 예년보다 적어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한파를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여전히 동쪽 지역은 대기가 참 건조해요. 네. 화재에 주의해야겠죠. 네, 여전히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남 동부와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실효습도가 25% 이하에 머물러 있는 동해안과 부산, 울산, 포항과 울진에는 건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주말에 눈이 내리면서 해소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전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또 눈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그 쌍특검법 처리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논의된 내용을 쭉 보는데 통일교 특검, 2차 특검 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 관련 의혹을 통일교 특검 대상에 넣자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물타기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신천지 의혹 통일교 특검에 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와 신천지 특검의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상. 근데 통일교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것처럼 금품을 제공했거나 정치권에 로비를 했거나 혹은 정치권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까지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게 사안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 역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당했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돼서 그쪽에 선거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태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 역시 아주 중대한 범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의 의사결정에 특정 종교가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고 그것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밝혀야죠. 그래서 통일교 특검의 구조와 신천지의 특검의 구조는 같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같이 담아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을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이 있으면은 같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정치 영역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위법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한번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만약 지금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까지 다 넘겨받아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검법 처리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에서는 먼저 합동수사본부단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들이 인멸되기 전에 증거 확보를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면 그 관련된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수사를 이어가면 됩니다. 네. 자, 관심이 사실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말씀 나눴던 두 특검법이 처리가 됐냐였는데 지금 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일주일 뒤, 그러니까 15일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쌍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기준으로 어제 저희가 법사위를 했을 때의 기준으로 오늘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본회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처리를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했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가 15일로 미뤄지면서 저희가 어제는 소위 말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이고 이미 특검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거나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1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그날 통과가 되면 또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빠른 처리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1월 안에는 이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할 생각이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15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이 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15일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저쪽에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예.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그 법사위에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공천헌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해야죠. 저는 그 부분은 여당 야당 우리 편 저쪽 편 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의 구태 정치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처벌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절차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정치 공세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일교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특검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토론 과정을 보면 곤란하니까 이제 갑자기 공천헌금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팩트를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이 기억하는 그날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날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했던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어떤 뉴스가 하루 종일 도배됐냐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공천헌금으로 20억을 수수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영태균 녹취록이 그날 나왔거든요. 아,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날 하루 종일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런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 뒤에도 다른 의원들이 계속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이 특검 얘기할 때 자기 당에 대한 과오도 반성하면서 우리 당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민주당만 수사하자라고 하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물타기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리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 물타기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네네. 정치권에 전수조사해서 네네. 이번 그리고 지난번 이런 그 지방선거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공천헌금이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필요하면 전수조사하고 여야 막론할 거 없이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다 물리고 정치 개혁의 계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뉴스를 지금 조회를 해봤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네, 질문 중에 반박은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녹취록이 네. 공개됐다는 것도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종의 그 반론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지금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등장한 마당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까지 상정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상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일요일 11일에 열리는 그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보통 이렇게 부르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했다는 그 보도가 있어서요. 만약에 그 원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 간의 의견도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개선하는 그런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다른 소수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이 마련된 뒤에 처리를 하려고 어느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금 내란 특검팀이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서 구형량을 확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형량,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예상보다도 당부에 가까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법에서 정한 최고형으로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내란 직전에 내란으로 처벌받았던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았던 전두환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까지 됐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가 우리 법에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한번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란이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막아서 실패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실패를 안 했으면 수많은 국민과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것들, 그리고 실제 우리 산업이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이미 입혔죠. 그런 피해들이 매우 컸다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은 결국에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계속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통째로 전쟁의 그 포화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또 다른 내란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앞으로 혹시나 모를 내란을 다시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절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법정 최고형 구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서울고법이 15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은 뭐가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가장 빠르게 항소심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도 빠르게 선고가 될 것 같고, 한덕수에 대한 재판도 빠르게 선고가 될,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사건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적 대응 현실화될 거로 보십니까? 그것은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이니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통과시켰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신청하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권리이니까 똑같이 그 절차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원이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원건 파문 관련해서 당에서는 이제 휴먼 에러, 개인 문제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거취를 둘러싸고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해야 한다,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책임은 그 뒤에 일인 것이고요.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확인이 됐을 때 지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게 당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을 뭐 당에서는 이제 개인 아까 말씀하신 휴먼 에러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사례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의 사례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게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네. 어떤 그 구태 정치, 그리고 돈과 연결되고 공천과 돈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털고 가야 된다, 절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소수당 포함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란 건 탈당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본인이 생각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어느 수위까지 지는지는요. 네. 지금 사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 회의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김 전 원내대표 측의 행보를 보면 뭐 일종의 뭐 언론에서 표현하자면 버티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결단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부적절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느냐, 정치적 책임을 당 지도부가 물리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시스템 얘기를 좀 하셔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른바 그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와 관련해서 당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접수해서 처리한 기록이 없다라고 어제 이제 밝혔어요. 뭐 그 공천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자료들이 뭐 탄원서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그런 부연 설명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접수 기록조차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기대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지적은 저희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스템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이 그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의혹 제기와 투서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당수는 진실과 상관없이 상대 후보의 무고성 투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에서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걸러내고 얼마나 검증을 하느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화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말씀하신 문건 수발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1일 이번 주말이면 이제 새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새 원내 지도부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네. 의미냐면요. 예.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혁명을 통해서 과거 기득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보통은 혁명 이후에는 혁명 주체들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보통의 결론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의 잘못이었던 내란의 잔재를 다 없애는 것. 완전한 내란 청산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개혁 과제,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 새로운 원내대표가 갖춰야 될 자질 혹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지점은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네.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특히 바로 목전에 있는 검찰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청 관계는 새 지도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은 잘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을 당청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의원들 간의 소통,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다라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깜짝 발탁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 일정이 한 19일 정도로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네. 지금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던 것처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검증하시는 기준이 이것도 역시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내란과 관련해서 이를 옹호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내란서 유지하거나 하는 것에 관여했던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반성하고 절연할 것이냐, 단절할 것이냐,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그리고 당에서도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에 높게 평가했던 능력치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해명이 안 된다면 여당에서 부적격 의견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결정할 문제라고는 생각되는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쇄신안 보셨죠? 법사위 네. 때문에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내란을 사과해야 되는데 내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엄 옹호를 해서 당대표까지 당선된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반성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 어제의 쇄신안 발표도 당 내에서 이게 하나만한 소리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많이 가졌던 것은 얼마나 사과하느냐, 내란과 얼마나 절연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내란을 사과한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위해서는 당대표부터 사퇴해야 됩니다. 내란을 옹호해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하고 사과하면 그때는 우리가 진정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병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저는 오래 품어온 꿈을 이루었습니다. 슬로프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 성산 바다를 보고 왔거든요. 휠체어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해변 데크길에서 2026년에 첫 태양을 마주하니까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붉은 태양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지. 출발!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서풍을 맞으면서 동자연군이 휴지기를 갔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이하고 다수 지역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어제에 비한다면 5에서 10도 정도 떨어진 기온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는 눈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라든가 충청, 호남, 강원도 쪽에서는 강하고도 무거운 눈이 많이 쏟아질 걸로 보여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 산지 쪽 최대 3cm의 눈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대입니다. 영하 15도 안팎인 곳도 꽤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강릉 3도, 대전, 전주 등 낮에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고요. 파도도 전반적으로 높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으로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제 당세신안 발표가 오전에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충 8일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긴급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8시경 정확하게 7시 반경에 그 오늘 발표한다는 내용을 들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쇄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의사 전달 과정을 거쳐서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쇄신안은 연초에 신년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신년초에도 민주당의 그 공천 뇌물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많아서 조금 미루다가 어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께도 이제 여러 의견을 구하시고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 표현을 갖고 네. 지적이 나옵니다. 상황 논리에 따른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냐. 이게 사과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니까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행위거든요. 그런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사회 질서 유지에 나서는 건데 이 상황이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위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거든요. 가장 그 법률적으로 위법 행위라는 것을 그 인정한 것인데 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좀 비난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무식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 이상의 사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넉 달 만에 당 대표로서 이제 사과를 하신 건데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우리 당이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을 겪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사실 그 보수 단일 대우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4분 오열되고 내부에서도 많은 그 분파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더 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쪽의 방향으로 당대표가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내부 분열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아마 당대표는 애당초부터 이런 사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지만 당대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과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계엄 선포 1년이 되었으니 사과해라 또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니 사과하라 이러면 그게
오히려 사과를 해봤자 아마 날이 되었으니까 발표하는 네. 연례 행사처럼 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뭐 사과의 진정성을 느껴지게 할 수도 없고 또 반면에 내부 분열은 훨씬 더 촉발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지금도 장동혁 대표의 이 사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내란죄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이 불법이다 하고 사과를 해버리면 그냥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것 아니냐 하면서 또 반발이 심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당 대표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한 것인데 아마 당 대표의 고민도 굉장히 컸고 그 결정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뭐 아무런 그 고민 없이 그냥 말 꼬리 잡기 또는 더 나가서 표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신 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께 보여준 좋지 않은 모습,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대해 당연히 잘못했다라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필요한 시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제 국민들께서 이 당대표 또는 우리 당 지도부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옳든 틀리든 내부의 요구도 있고 외부의 요구는 뭐 당연히 있고 이런 상황이면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사과를 하고 또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은 이미 보수 진영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이미 대한민국의 주류 정통 정당이거든요. 오랜 동안 집권을 해왔고 집권 세력으로서 국가를 책임져 왔던 세력인데 최근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두 분께서 연거푸 탄핵이 되었고 그 앞에 또 우리가 배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퇴임 후에 또 사법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는 이 많은 정치적인 레거시는 결국 사법 처리 내지 탄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과를 했을 때 벌어질 많은 당내 분란과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당내에 여러 가지 그 분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한 단계씩 사과도 하고 수습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사과도 하고 수습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냥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친한계에서 역시 또 절연이 한 줄도 없었다. 또 다른 초대선 의원 모임에서도 인테리어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 글쎄 이제 뭐 정치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절연되었죠. 절연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격이던 비대위원장이 다시는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 뭐가 또 절연이 되지 않은 겁니까? 그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된 상황을 이미 정리를 다 했거든요. 우리 당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또 절연하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뭐 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선포가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상황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또 절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황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절연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공격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절연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으로 우리 책임이 면제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었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할 때 당시 당대표이던 홍준표 대표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런 비난을 하면서 출당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징역 33년 선고를 받고 한참 복역 후에 석방이 되고 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요.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 절연되었으면 왜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절연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절연된 것이고 그러나 상황이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절연선을 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쇄신안 중에 눈에 띄는 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당명 개정 추진 이거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쇄신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명 개정은 좀 더 그 새로운 면모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마련이 되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는 청년 정치, 정책 정당, 그다음에 그 보수 대연합 뭐 이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천 방향이 그 당원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리고 과거 부패 행위자의 완벽한 원천 배제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쇄신책을 마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고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드러날 때 이 쇄신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수 대연합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고성국 평론가가 입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입당 권유를 하신 걸로 네. 고성국 평론가께서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입당하실 때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성국 박사가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입당 원서를 받아달라 해서 제가 받은 거죠. 먼저 요청을 받으셨던 거군요. 당연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입당을 한 것이고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우리 당의 당원이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100만 분의 1 정도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분의 1의 역할. 네. 네.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고평론가가 왜 입당을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의원님도 많이 동의가 되셨습니까? 이게 추천인으로 성함을 쓰셨다고 해서.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당의 책임 당원이 70만 정도였어요. 민주당이 250만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 당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선거 때 당을 위해서 활동해주는 많은 지지자, 우호 세력 더 나가서 선거 운동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벌써 세력 싸움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을 절감했거든요. 우리가 대선 이후에
당원 배가 운동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우호적인 분들을 우호 세력을 당내에 직접 참여해서 당비도 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해달라. 우리는 당원의 권리를 신장시키겠다. 이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당원들을 계속 그 입당을 시켜서 그 짧은 기간 내에 100만 당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고성국 박사도 우리 당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입당해서 도와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무슨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어서 무슨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 그런 헛소리를 하던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또 고성국 박사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평당원으로서 자신이 좀 더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활동하겠다 그런 취지로 입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게 폭넓게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국 박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비춰봤을 때 이번 그 당원 가입이 알려짐으로써 중도층 표심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그 당원 중에는 당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에는 그 가장 그 고성국 박사의 입당을 극렬 비난하는 당원도 있고 또 그 내에서 옹호하는 당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리고 중도층도 있고요. 당원이 한 100명쯤 된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100만 당원이 200만 당원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아까 길게 또 설명해 주실 때 필요한 때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윤리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오늘 윤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최고위에 열어서 네.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인선을 둘러싸고 일단 인선되신 분 중에 하루 만에 3분이 물러나셨고요. 또 위원장을 선출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윤리위원회 이 가동 인선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 제기하는 분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과 뭐 행동을 같이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윤리위원의 그 인적사항 내지 윤리위원을 비공개하는 것이 과거에도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다 알려지긴 했지만요. 이번에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좀 당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윤리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 윤리위원은 당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당 외의 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위원을 맡을 분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약 40여 명의 이제 풀을 가지고 그 중에서 당 사정을 설명하고 맡아주겠다는 분을 찾아서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네. 그 과정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 어느 누구도 그 사적으로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임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임명하자마자 임명하기도 전에 최고위를 열기도 전에 그 명단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냥 네. 유출된 것이 아니고 명단 모두가 통째로 넘어가서 그 특별히 그 관심 있는 분이 아마 언론에 직접 그 내용을 알려주고 보도를 하게 만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윤리위원의 그 명단이 공개가 되었고 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가차없는 또 비난과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당을 위해서 맡아주겠다고 한 윤리위원이 3분이나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3분을 다시 임명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이런 당무 교란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한 내용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 동문이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퇴를 했죠. 근데 그러면 그 대학 동문 뭐 제가 모르긴 해도 수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당의 윤리위원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과연 정당한 비난입니까? 저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사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난을 한 분들의 과연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지금 반발이 주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당무위 감사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된 사건이 회부되면 열흘 안에 네. 회의를 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8일이면 1월 18일 의결이 또 되는 시간이 좀 있겠지만요. 1월 안에 이제 윤리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는데 지금 사실 설명을 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 있었다. 당무 교란 행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요. 이게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당내 내용이 더 깊어져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묵살하고 억누르고 또 회피하고 뭉개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 문제를 본인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 말대로 익명의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당의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뭉개고 묵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하려다가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의 분열상 또는 당의 내홍을 일으키고 내상을 입힐 그런 사안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당 내부를 분열시킨 전임 당대표로서의 네.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관계가 어떻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윤리위원회를 비난하면서 네.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조작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검사로서 일해왔던 분이 과연 이런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또는 당에서 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발언 중에 긴급 기자회견 발언 중에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데 뜻을 모은다면 누구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누구와도에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포함될 수 있죠.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하길 바랍니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 당내의 이 분열상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빚어진 이 혼란상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손바닥으로 자꾸 가리고 뭉개고 하다가 보니까 커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성향으로 봤을 때 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초대 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제 네. 발탁이 됐습니다. 이혜은 후보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과 실용의 방점이 있다라고. 통합과 이제 실용이라고 하려면 우리 당에 네. 먼저 인재를 추천해 달라. 그 야당에게도 그 강요를 할애해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할애할 테니까 우리 함께 국정을 논하자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우리 당에서 가장 비난하고 있는 인사를 콕 집어가지고 장관직을 줄 테니 넘어오라 해서 당의 통보도 없이 또 당을 그동안 이렇게 단물만 빼먹고 이재명 정권의 이 치하로 들어가서 부역하려는 배신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드러난 이 수많은 비리는 건국 이래 드러난 대한민국 강요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래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인성까지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임명한다면 부역자 우대의 원칙에 따라서 배신자를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할 것이고 또 버린다면 역시 부역자를 불러와서 일회용 티슈로 잠시 쓰고 버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인사는 매우 잘못되고 야당을 모욕하고 야당을 업신여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이혜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청문회가 한 19일 정도로 일정을 얘기했는데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곤 있는데요. 청문회 가겠다고 할 겁니다. 이혜은 전 의원은 그 성향으로 봐서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고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낱낱이 보여주고 뭐 가부간 결정을 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청문회는 무조건 우기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자, 특검으로 가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이제 헌금이 아니고 뇌물이죠. 공천 뇌물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휴먼 에러는 실수라는 뜻인데 이게 실수입니까? 도둑질이죠. 근데 김병기 의원을 감싸면서 지금 굉장히 휴먼 에러니 뭐니 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과 관련된 부패행위, 뇌물행위가 드러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이것이 탄원서를 뇌물을 준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가 돌고 돌아서 김병기 본인한테 가버렸어요. 이것은 민주당 전체가 공모자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이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김병기 의원에게 넘겨주라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받거든요. 이것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특검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완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진행 중이죠. 올해 슬로건이 혁신가들의 등장인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입니다. IT 전문 매체 피쿨의 이태호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방송 전에 CES 몇 번 가셨냐고 여쭤봤는데 예. 네,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사실 한 번 다녀왔지만 네. 매년 저희 매체는 유료 매체인데 그 매체 특성상 CES를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주는 미국 라스베가스 시간에 맞춰서 수많은 세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서울에 있지만 느낌은 밤 저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우리가 CES를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박람회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CES는 말 그대로 커스터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 가전 전시회입니다. 네.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원래는 가전제품을 전시하던 전시회였다가 휴대전화가 들어오고 IT나 테크라는 것이 일상으로 퍼지면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두가 AI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부모님도 70대 중반이신데 저에게 늘 AI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70대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AI가 그냥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전이나 전자제품으로 확산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으로 어떻게 확산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결국 삶이랑 연결되니까 헬스케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걸 다루는 방식으로 되는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제가 어제 보도된 영상을 봤을 때 예. 주로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일종의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로봇으로 보이는 것들이 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네. 그런 일상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앞서 핵심 키워드가 피지컬 AI라고 했는데 네. 이 피지컬 AI하고 예. 이 로봇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피지컬 AI라고 그러면 피지컬은 결국 물리적인 거잖아요. 네. 물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를 담는 단어가 물리라는 단어고 네. AI라고 하면 되게 막연한데 AI가 인공지능이 뭘 만들어내냐면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토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심지어 요즘 기사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내는 말뭉치 아니면 사진의 픽셀 아니면은 영상의 그 조각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이 결국에는 그동안 학습시킨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미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 그럼 다른 데다 적용을 해보자 하다 보니 화면 밖으로 AI가 나온 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해서는 뭔가 그냥 컨셉추얼하고 뭔가 형상학적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로봇이라는 영역으로 적용해서 뭔가 더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로 왜냐하면 팬시하고 화려해야지 사람들이 더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도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등장하는 게 저는 눈에 띄었고요. 네네. 이게 앞서 말씀한 가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비자 가전인데 네. 로봇이 소비자 가전이야?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올해 부분에 보면 반도체, 가전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친환경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올해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게 피지컬 AI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익히 아는 네. 가전으로 들어가서 설명한다면 뭘 주목해야 봐야 될까요? 가전 제품에서 본다면 가전이라는 게 뭐 저희가 예. 생각하는데 냉장고, 밥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집에서 쓰이는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으로 봤을 때 올해는 단연코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곧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청소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네. 청소기 자체가 이제 그냥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로봇에 팔이 달린 청소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업자가 내놓은 거를 팔이요? 예, 팔이 달린 청소기가 나왔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냉장고 안에 AI와 결합이 되고 그 텔레비전이 결합이 되면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걸 먹어야 될 때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PT 선생님 같은 역할을 AI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발표를 보면서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저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보통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버리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참 죄송스럽죠. 만드신 농부나 아니면 이런 분들께요. 항상 죄책감을 가지면서 예, 사실 맞습니다. 처리할 수밖에 네네. 없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저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드된 네네. 그런 것들을 냉장고가 네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근데 젠슨항이 네. 엔비디아 CEO잖아요. 예, 예. CES에서도 네.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뭐 AI의 거의 뭐 가장 중요한 그 아까 말씀드린 토큰을 네. 만들어내는 게 AI 팩토리인데 이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젠슨 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GPU를 만드는 사업자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내놓는 것들이 결국 올해 그리고 향후 한 5년간 이 테크 세상에서 그 아젠다를 주도하기 때문에 젠슨 왕의 목소리나 젠슨 왕의 이야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 초창기에 저의 기준으로 초창기에 젠슨 왕은 그냥 AI에 필요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의 횡보는 그걸 완전 뛰어넘어요. 네네. 그래서 마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처럼 막 횡보를 되게 넓게 네네네.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자율주행차 관련한 것도 CES에서 맞습니다. 했다고 해서 네. 어디까지 이분이 발을 잘 뻗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생태계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자기네가 공급하겠다 아예 반도체가 아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생태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PC 생각해 보시면은 그 PC나 아니면 랩톱이나 이제는 내가 어떤 제품을 사야겠다라기보단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GPU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인류의 테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더구나 젠슨 왕은 지금은 주로 이제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 고객이지만 고객을 넓혀야 돼요. 다 사고 나면 자기네 더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으로 가서 이번에 알파 마요라는 걸 내놨는데요. 알파 마요를 통해서 벤츠와 자율주행을 내놨다라고 대다수의 매체가 나왔지만 사실 그가 말한 건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차량 제조사를 보면 그 스텔란티스라고 피아트나 아니면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프랑스의 뿌조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 그룹도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중국의 BYD나 상하이 자동차 심지어 우버나 디디 같은 차량 호출업체 그리고 보쉬나 LG 마그나 같은 차량 전장업체들도 지금 같이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지만 안드로이드처럼 수요를 계속 창출하겠다라는 세계에다가 우리는 세상 다 먹겠어. 약간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근데 되게 겸손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뒤돌아서 생각하면 무시무시한데 앞에서 보면 이분 참 재밌다. 그렇지만 이제 뒤돌아서 생각하면 나는 세상을 다 먹겠어. 야심갑니다. 어제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현대차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젠슨 왕이 만나면서 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하고 현대차는 뭘 협업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자동차도 이렇게 상향 평준화돼서 이게 대한민국 차량이건 독일 차량이건 심지어 중국 차량이건 비슷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전기차 앵커님 운전해 보셨어요? 전기차는 아직 못 해봤어요. 이게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나타의 가격으로 현대 아이오닉을 타면 포르쉐 같은 제로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제로백이란 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0에서 시작해서 100km 0에서 100까지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차량의 성능이 비슷해지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는 건 자율주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가 있고 저는 또 주식시장에서 올랐다는 게 물론 제가 시장을 다 알진 못하겠지만 네. 로봇에 대한 거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나 네. 싶긴 해요. 네. 예. 로봇을 두고 두 회사가 같이 협업을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아닌 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예. 로봇. 예. 네, 아틀란티스 예, 말씀하신 예. 거. 네. 제가 현대차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SK 하이닉스도 16단 고대역 폭 메모리를 최초 공개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의 일단 그러니까 대부분 보도나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나 지금 HBM4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엔비디아로 갔다라는 건데 그만큼 반도체 생태계가 튼튼하고 우리 기업한테 기회가 장기적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봤는데 로봇이나 이런 게 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모두 다 HBM만 보고 있지만 그 로봇이 확산이 되면은 그 로봇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구동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전력이 효율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해지는데 네네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움직이려면 어떤 사물이 어디 있는지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 센서도 사실 두 회사가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한테 되게 자랑스럽고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이번에 특히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L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이번 CES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삼성은 AI와 당신의 동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근데 이게 저는 삼성 발표를 보면서 약간 멜로 영화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잔잔해요. 근데 매우 잔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사고 싶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보고 LG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 새벽에 같은 날 발표를 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는데 클로이드라고 해서 빨래 개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로봇이 딱딱한 물체는 잘 잡는데요. 옷은 흐물흐물하잖아요. 흐물한 걸 잡아요. 네. 예, 이거를 저는 되게 저는 이것을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로봇이 빨래를 갠다고요? 예. 신선한데요. 네. 예, 빨래 개는 게 가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맞습니다. 차지하거든요. 마치 세탁기가 그 여성을 해방시켰듯이 과연 이 클로이드는 인류 역사에 어떤 걸 남길 것인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중국 기업들 약진이 수준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 좀 무서웠습니다. 뭐냐면은 네. 일단 TCL이라고 하는 그 네. 텔레비전 만드는 거로 유명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의 전시 공간을 차지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어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제 그 오전에 그 레노버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노버가 그 IBM PC 사업부를 이제 중국 회사가 네.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레노버가 뭘 했냐면 그 AI 솔루션을 통해서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겠다. 그리고 서버까지 우리 만든다. 여기에 이제 목걸이 형태로 AI 비서를 만들어서 아이언맨 앵커님 보셨죠? 네, 거기 네. 자비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자비스처럼 자기가 비서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양시만한 도시마다 너트만 만드는 게 있고 LED 판만 만드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그냥 도시별로 딱딱딱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하드웨어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여기다 플랫폼까지 붙인다. 이거는 뭐 우리 이웃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경쟁하는 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밤을 샜는데도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중요한 거는 다 중계가 돼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9일까지 행사가 이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호 피콜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 지역에서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의 하강입니다. 매서운 한파는 오늘 하루 정도 되겠고요.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 산지 쪽으로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전주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 주로 모레 하루 동안 강원도에는 3에서 15cm, 경기 동부와 호남 최대 8cm, 서울, 인천, 충청 1에서 5cm가량의 눈 예보가 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목요일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성기 님이 5일 별세하셨는데 장례식장 영정 사진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87년 배창호 감독의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촬영 당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 배우자인 오소영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 안성기 씨의 순수한 심성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이 기쁜 우리 젊은 날은 이명세 감독과 배창호 감독이 공동 각본으로 이제 내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연극을 하는 여대상 혜린을 짝사랑하는 소심한 청년의 이야기고, 예전의 감수성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익명으로 꽃과 과일을 보내고 사진 앨범을 만들어주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죠. 황신혜 씨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로 안성기 씨는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주조연까지 합치면 한 거의 70여 년 동안 200여 편의 작품에 출연을 하셨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였습니다. 네. 자, 추모와 조문 계속 이어졌었는데 국민 배우 고 안성기 님의 별세 소식에 외신들까지 잇따라 추모 보도를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3일째 계속 빈소를 찾아서 인연을 맺어온 분들이 유족에게 위로라고 추모를 했는데요.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추모 물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미담들이 등장을 하면서 선후배 동료들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AP통신은 긍정적이고 온화한 대중적 이미지로 국민 배우라는 별명을 얻은 한국 영화계의 최고 스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특히 주요 영화 시상식에서 수십 개의 트로피를 수집했다. 그 가운데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5차례 수상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라고 언급했고요. 뉴욕타임스도 어떤 사회적 활동을 집중했는데 93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부분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 추진에 동참했던 부분들을 부각을 했습니다. 북미의 버라이티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이자 한국 영화사의 토대를 닦은 거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싱가포르, 필리핀, 아시아 매체들은 살아있는 한국 영화사, 그리고 인도의 매체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행보, 그리고 품격과 책임을 다한 귀감의 사례로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영국의 매체들도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를 최초로 얻은 배우였다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있게 되고요. 9시부터 영화인 연결식이 거행이 됩니다. 영화인장이기 때문에 5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고, 그래서 운구는 이정재와 정우성, 이병헌, 박철민 등 영화계 후배들이 맡게 되고, 장지는 양평이고요. 충무로의 서울영화센터에서는 8일 오후 6시까지 추모 공간이 이어집니다. 배우 안성기 씨를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는 기회도 마련되고 방송 편성도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2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는
영화 사랑방 한국 고전 영화 정기 상영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둘째 월요일에 이제 고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 두 편의 작품이 안성기 씨가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라디오스타하고 황진이 이 두 작품인데 12일 날 오후 5시 20분과 7시 40분에 영화전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 뭐 안성기 씨가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출연했을 때 그 박중훈 씨와 함께 브로맨스 연기를 펼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또 황진이도 이 장미 씨와 같이 출연했던 정통 멜로 사극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KBS는 10일에 영화가 좋다. 그리고 17일에 인생이 영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안성기 씨의 영화 인생을 조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추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고요. 영화 전문 채널에서도 2022년 카시오페아, 라디오스타, 노량 죽음의 바다를 편성하거나 또 청년 김대건 영화를 3부작 드라마로 만든 작품도 이제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0일 날 선보입니다. 네. 자, 영화 소식 더 이어가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미국에서 소규모 극장에서 개봉된 후에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13개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이번 달 2일부터는 상영장을 45개로 늘렸습니다.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랐고요. 열흘 동안 총 티켓 매출은 198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3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휴 잭맨과 케이트 허드슨의 송성 블루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극장당 티켓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 송성 블루는 24% 티켓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같은 기간 매출이 97.7%나 증가해서 더 고무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로튼토마토에서는 일반 관객 평점이 9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을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 훌륭한 이야기, 클래식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훌륭한 영화, 박찬욱 감독의 최고작이다라는 평가도 남기고 있는데 11일 날 골든글로브 어워즈 시상식이 열립니다. 여기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 비영어 영화상, 남우주연상 등 3개 부분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며 돈을 쓰면 10에서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중에 관광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0곳을 선정해가지고 총 200억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는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이고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지역 감소 지역의 10개 군을 또 이제 선정을 해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만 원이 올라가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2월에서 11월 중 발급이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사업도 신설이 됩니다. 신통장 지역에 한해서 공동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게 사고 위험 때문에 이 학교장들이 좀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학교장 민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장애물이 이제 제거가 됐고 그래서 주민에게 개방된 학교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참 달리기 팀박질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0년 전에 그려진 이중섭 화백의 연필 자화상 이게 상업화량이 처음 공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작가가 작고 1년 전인 1955년에 그린 유일한 연필 자화상이 있는데요. 정말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얼굴입니다. 어떠한 뭐 채색도 없고 주름도 그대로 수염, 얼굴에 들은 피로까지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자화상을 볼 수 있는 기획전 얼굴 시대를 비추다 현대미술가 11인 인물화전이 1월 17일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위는 김인승, 이인성, 김환기, 최영림, 천경자, 정연모 같은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1인의 인물화 네. 1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래연의 자매, 이준의 자화상, 최영림의 만개, 김원의 소녀, 이인성의 소년 같은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사실 휴가 계획을 짜는 분들 많아졌어요. 근데 올해 사흘 이상 연휴가 총 8번으로 설 명절은 연차 이틀을 사용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일 정도 늘어나서 70일입니다. 원래는 72일인데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이렇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연휴는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닷새를 쉴 수가 있겠고요. 연휴는 16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인데 주말도 포함이 되죠. 만약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21일에서 22일까지 주말까지 포함해서 휴일 일수는 최장 9일이 되겠습니다. 3일 이상 연휴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8번이고요. 3.1절은 2월 28일 토요일과 3월 2일 대체 공휴일로 사흘을 쉴 수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5월 23일 토요일과 5월 25일 대체 공휴일로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이 일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사흘 연휴가 생기고 9월 추석 연휴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두 차례 황금열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개천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5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한글날은 금요일과 주말과 이어져 사흘간 연휴가 됩니다. 또 성탄절도 사흘 연휴인데 다만 12월 3일에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8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